앞으로도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를 함께 봤을 때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어려운 27년 이후부터 매물이 증가됨에 따라 전세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엄청난 제약이 있고 부담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가 폭등이 예견되며 전세 폭등은 매매 폭등을 만드는 구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 시장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공급 사이드만 보고 예측할 수 있죠?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함께 있을 때 형성되는 거지, 공급만 있다고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런 논리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했던 시기, 그 시기는 전세가 급감해야 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해야 맞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년, 21년 약 4만 호가 넘었던 그 입주 물량에서 통계상 역사상 가장 입주 물량이 적었던 23년, 24년 약 2만 호 이하 정도로 떨어졌던 그 입주 물량, 그때는 전세 가격이 폭등해야 되고 거래가 급감해야 정상적인데 거래는 20년, 21년 대비 약 2.3배가 폭증한 상황이고요. 또 가격은 폭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급 사이드만 봤기 때문에 그런 논리 구조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 사이드도 중요한 요소지만 수요도 함께 봐야 되고, 공급과 수요 중에서는 결국엔 선택은 수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를 함께 봤을 때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어려운 구조다. 제가 예전에도 전세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대세 하락장, 그 정점기인 27년, 28년 그 시점에서는 전세가 폭등이 아니라 전세는 약보합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약보합세를 띠겠지만 장기적 추세로선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산 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 시장인 만큼 당연히 물가 상승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정상적 구조입니다. 또한 전세 가율로 비례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오는 대세 상승장의 정점기인 2035년, 36년도에는 매매가 폭등도 일어나지만 전세도 큰 폭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따라서 앞으로 찾아오는 2027년, 28년에는 왜 전세가 약보합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통계 자료를 전수조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전세 수요 공급 왜곡의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기 아파트 2026년까지 전세 매물은 잠기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 왜 없을까요? 그걸 고민하고 조사해 봐야죠. 2017년 이후에는 반대로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27년 이후부터 매물이 증가됨에 따라 전세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이 일어났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4년 동안 5%밖에 증액을 하지 못하는 규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자, 물가 상승률이 1년에 연평균 3%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한다면 4년 동안은 12% 정도 물가가 상승되는 만큼 전세 가격은 그 이상만큼 진행이 돼야 정상적인 겁니다. 물가가 4년 동안 12%
상승을 하는데 4년 동안 5%밖에 전세를 증액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실질 가치가 보존되려면 최소 못해도 12%의 증액분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소득이 발생되려면 물가 상승 그 이상만큼 올라가야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임대인분이 미리 4년치 그 시장 가격을 선반영시켜서 전세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잠실에 있는 아파트 기준에서 보게 되면 84타입에서 잠실 아파트 2020년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에 9억대였습니다. 9억대.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 2021년 최고 15억대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10년도에 잠실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4억대였습니다. 4억.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0년 9억대까지 간 겁니다. 10년 만에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1년 만에 2배 가까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매매입니까? 전세라는 거는 실사용 가치죠. 내가 실사용하는 만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매매처럼 미래 가치가 있어서 내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세는 물가 상승 그 이상만큼 올라가야 정상적인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그 이상이 아닌 매매 가격 프리미엄처럼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죠. 2022년 상반기 때까지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잠실 아파트가 최고 15억대까지 올라갔던 전세 가격이 1년, 2년 만에 8억대까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21년도에 전세 계약을 14억, 15억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 2년이 지나 보니 23년도에 8억대까지 폭락한 겁니다. 똑같은 평형대에 똑같은 구조의 옆동에 위층 아래층의 아파트들이 15억대가 아닌 18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갱신권을 활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퇴거를 요청하고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폭락한 전세 가격의 아파트로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력도가 이 시기에 엄청나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전세 계약 건수가 서울 아파트 59제곱미터 이상 거래 건수가 29,000건입니다. 이건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지표를 전수 조사한 겁니다. 근데 2023년에 돌입해서 신규 전세가 78,300건으로 약 169%가 폭증한 겁니다. 23년도는 21년 대비 입주 물량이 최저치였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데 전세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폭증했죠. 입주 물량 공급 부족한다고 해서 전세가 급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폭증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도 중요한 요소지만 수요 사이드를 더 중요하게 봐야만 한다. 왜 폭증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확대되어 서울 아파트로 유입이 많이 되었죠. 신규 전세 매물로. 서울 빌라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가 크게 발생되면서 전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1년 9만 건이었던 신규 전세 물량이 23년도에 7만 2천 건으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약 마이너스 20% 급감하죠. 그럼 이 수요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수요가 당연히 서울 아파트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겁니다. 줄어들었던 서울 다세대는 서울 아파트로 수요가 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서울의 신규 유입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죠. 그럼 23년도 경기도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그럼 경기권 일대 아파트 수요층들도 서울로 유입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21년 대비 23년도 신규 전세 거래량은 급감해야 정상적입니다. 이 빌라 시장처럼. 그런데 반대로 경기 일대 아파트도 100% 폭증을 한 겁니다. 경기권 일대에서는 경기권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2015년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이 크게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23년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절에 신규 전세로 들어갔던 수요가 25년도에 돌입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했죠. 따라서 2024년도 대비해서 약 130% 폭증한 원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럼 25년도에 계약 갱신권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이 수요는 언제 전세가 만료됩니까? 2027년 정도가 되었을 때 전세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27년에 신규 전세로 당연히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규 전세로 가야만 하는 원인이 발생되는데 신규 전세로 가는데 엄청난 제약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실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전세 대출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계약 갱신권이 25년보다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도에 계약하신 분들이 24년도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근데 2014년도에는 23년도처럼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23년, 24년도까지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세에 머물던 시기로서 22년도 상반기에 계약 거래한 분들은 최고치의 거래로 계약을 거래했겠죠? 그리고 22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폭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락하면서 23년도에 하락폭이 가장 컸고, 따라서 22년도에 계약하신 분들이 22년도 가격보다 24년도의 가격이 더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24년도에 신규 계약하신 분들이 많았다. 이것도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세 저점 유입이 됐고 빌라 전세 수요가 이탈한 다음에 아파트로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시장으로서 그 이후 4년 동안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매물이 잠김 현상이 일어났다. 자, 매물이 잠겼기 때문에 공급도 나올 수 없죠? 근데 공급도 나올 수 없지만 수요도 잠겼기 때문에 수요도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함께 잠기게 된 거죠. 현재 서울 전세 시장의 이런 핵심 구조로 만들어졌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도 마찬가지 2026년까지는 매물 잠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만 2027년, 28년에는 전세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된다. 자, 2021년 고점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던 시기, 그 구간 대비 2023년은 저점 유입이 많이 됐던 시장이었다. 자, 중위 가격을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59제곱미터 이상 중위 가격이 21년에 6억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5억 2천으로 약 마이너스 17.5%까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급감했죠. 자, 중위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하면 엄청나게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누가 들어와요? 신규 전세 수요가 들어왔죠. 29,000호였던 거래 건수가 78,000호로 약 169% 증가한 수치다. 다세대 주택도 증가돼야 정상적인데 다세대 주택은 오히려 마이너스 20% 감소됐죠. 이 수요가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왔고 또 경기 아파트로 이동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자, 경기도 일대에서도 서울로 유입되진 않고 이 자체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인다. 21년 대비 23년도 100% 증가됐기 때문에. 자, 2025년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경기도 아파트로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을 봐야 되는데 2026년 YTD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기간입니다. 2025년도도 동일 기간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가 2025년 6월 16일까지 이 3만 건이었던 거래 건수가 2026년 동일 기간 6월 16일까지 19,000건으로 약 마이너스 37.5%가 감소된
수치이죠. 자, 이렇게 신규 전세가 감소됐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대로 매물이 감소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거래량이 증가돼야 정상적인 건데, 오히려 거래가 25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26년도 동일 기간 엄청나게 급감했어요. 급감한 원인이 뭡니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 그리고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가뜩이나 매물이 잠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요도 없죠.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되니까 서울 수요가 경기도로 이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아파트에 2025년 대비 26년도는 거래 건수가 더 많이 폭증해야 정상적인데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3%가. 그러니까 경기권 일대에서도 수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있는 임차 수요가 전세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매물이 증가되는 상황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방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갱신권 전세도 마찬가지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 서울은. 근데 경기권은 마이너스 17.1%로 좀 더 많이 감소한 수치이죠. 전세 폭락으로 2023년 유입된 수요가 2016년까지 매물 잠김을 만든 구조가 되었다. 매물 잠김도 있지만 수요도 잠겼다. 자,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신규 전세가 엄청나게 급증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23년, 24년도다. 그리고 갱신 전세가 많은 시기가 언제예요? 2025년도다. 2025년도, 그리고 22년도가 많았죠. 그래서 22년도에 갱신을 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도 신규 계약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2024년 7만 2천 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폭락했던 23년도에도 7만 8천호로 가장 높았던 신규 전세 거래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갱신권 사용 비중을 보게 되면 2022년과 2025년이 약 3만 건 이상으로 엄청나게 폭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갱신권 사용 비중이 많았던 건 2022년 상반기 때까지 역사상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가장 높았던 최고가를 보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작했던 임대차 3법, 요 2020년에 계약했던 분들이 22년도에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이 많았던 거고, 22년도에서 2년이 지난 갱신권이 만료된 24년도에 신규 계약한 분들이 많았다. 또 23년도에 전세가 폭락으로 7만 8천 호의 신규 전세가 많았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25년도 갱신권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27년의 매물이 나올 것이고, 24년도에 신규 계약한 분들은 28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년, 28년은 매물이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오는 대세 하락장은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입주 물량도 중요한 척도지만 우리가 입주 물량, 신규 전세 매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 건 기축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근데 그 물량이 27년, 28년에 굉장히 많이 급증할 수 있다. 이 갱신 전세는 계약 갱신권도 사용했지만 플러스 묵시적 갱신과 또 그냥 재연장한 전세 물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척도지만 갱신권은 뭐예요? 2년 뒤에 무조건 퇴거해야 되는 물량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물량이다. 서울 다세대 주택 전세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전세는 축소되고 월세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전세 구조를 보게 되면 2021년 9만 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
2025년 5만 3천 건으로 전세 거래 건수는 엄청 줄어들었다. 반대로 월세 거래 건수는 4만 4천 건이었습니다. 21년. 그런데 지금 현재 8만 1천 건 정도가 됩니다. 2025년 기준. 엄청나게 증가됐죠. 그래서 전세의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월세의 비중은 엄청나게 증가됐다.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월세 가격이 앞으로 다세대 주택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요소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아파트 지역구별 신규 전세 2026년 2분기 전세 가격의 추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지표를 조사해 본 겁니다. 비교 가능한 동일 단지입니다. 그리고 동일 면적 5구 타입, 84 타입 기준에서 조사를 했고 2025년에서 26년 1분기에 최고가를 찍었던 아파트가 26년 2분기에 동일 단지, 동일 면적 기준에서 거래가 있는 아파트 기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717개의 아파트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상승된 거래 건수는 690개, 약 40.2%가 상승되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한 아파트는 29.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합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수준에서 보합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30.8% 정도가 되더라. 일부 가격이 25년과 26년 1분기 대비 현재 26년 2분기 상승 거래가 좀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부 회복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동시에 하락 거래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구를 보게 되면 하락의 비중은 61.1%로 하락이 더 크고요. 서초구도 45.2%로 더 큽니다. 반면에 송파구는 29.4%로 상승 거래가 좀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 2025년, 26년 1분기 정고점 대비 26년 2분기 자치구별 상승 하락 보합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면적, 동일 단지, 직거래, 취소거래, 저층을 다 제외한 겁니다. 그래 봤더니 강남구가 하락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급지 아파트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전세 가격이 61.1%가 하락했고요. 중구, 서초구 이 지역들은 40% 중반대.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용산구 이런 동작구, 그러니까 상급 지역 일대에서는 오히려 하락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의 비중도 높은 곳 볼 수가 있죠. 상승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금천구, 그죠? 구로구 40%가 다 넘어가네요. 강서구. 그리고 상승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61.5% 성북구네요. 성북구가 가장 높고 강북구, 도봉구, 그리고 동대문구, 종로구, 관악구 전부 다 상승 거래가 50% 이상 되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서울 외곽 쪽 일대들이 오히려 25년, 26년 1분기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다. 반대로 상급 지역들은 오히려 하락한 구조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가 대비해서 봤을 땐 지금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2021년, 22년 최고가 정고점 대비 26년 2분기의 비중을 봤더니 55.9%가 아직도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보합 기준을 플러스 마이너스 3%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하락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상승된 비중은 21.3% 정도로 됩니다. 강남구는 하락의 비중이 80.2%입니다. 80.2% 정도 수준이 정고점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수준이다. 서초구도 72.1%, 반대로 송파구는 46.9%로 강남 2구보다는 좀 하락의 비중이 낮은 수치다. 가장 낮은 지역들을 보아하니 강남구가 가장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서초구 70%대, 용산구, 금천구, 중구
구로구, 노원구 이렇게 하락의 비중이 각 모든 지역들이 다 분포되어 있더라. 근데 이걸 봤더니 대다수가 서울 외곽이거나 또는 서울의 완전 중심부 강남이거나 이렇게 서울 외곽과 서울의 가장 핵심 상급지와 하급지가 하락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나마 좀 하락의 비중이 상승의 비중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이 용산구네요. 5.7%, 5.7%. 서초구 9.3% 수준 됩니다. 가장 낮죠. 반대로 상승의 거래가 많은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지역은 성북구죠. 성북구가 정고점까지 회복한 전세 가격의 비중이 가장 많은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그죠? 그 다음에 영등포구, 뭐 이런 지역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 송파구도 상승의 거래가 하락의 거래보다 적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상승 거래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도 하락의 비중이 대다수가 50% 과반이 넘어가는 수치가 되더라. 그래서 25년, 26년 1분기 대비 지금 2분기 상승 거래가 많은 수치지만 그 거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가, 정고점까지는 도달되지 못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대다수의 아파트들, 특히 강남 일대 최고가를 찍는 그런 아파트의 전세 금액은 정고점은커녕 작년 기준보다 하락된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경기 아파트 신규 계약 갱신권 사용한 전세 계약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매물도 잠겼고 수요도 잠겼지만 나오는 수요 가운데서도 수요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그 원인은 앞서서 얘기 드렸던 23년도에 신규 계약한 전세 계약 수가 굉장히 많았고 25년도에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매물도 잠기고 수요도 잠겼는데 일부 나오는 수요층에서도 전세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구조는 거래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만약에 일부 나오는 수요층들이 전세로 간다면, 그죠? 전세 거래 건수가 증가돼야 정상적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를 봤을 때 약 마이너스 12%가 감소된 수치고 25년 하반기 대비 26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늘어나야 정상적인데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하잖아요. 2026년도에는 25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는 거의 4만 호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26년도. 그러면 폭증해야 정상적인데 엄청나게 급감했다. 응? 급감했다. 이건 뭐예요?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대부분 가시는 분들은 대출이라는 걸 받고 가죠. 근데 대출을 받는데 엄청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응? 경기권 일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서울 수요가 조금 더 값싼 경기 일대로 넘어갔냐? 근데 경기권 일대도 25년 하반기 대비 26년 상반기 마이너스 19.4%가 급감한 수치죠. 경기권 일대로도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거죠. 그럼 이 수요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다. 또는 갱신권을 계속 사용했거나 앞에서 보신 거대로 전세 거래 건수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 대출 규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제 정책에 전세 시장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죠. 현재 기준금리 2.5% 계속 동결된 상황이지만 현재 1금융권의 전세대출 평균금리가 3% 후반에서 4% 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지금 현저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26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질 소지가 매우 크겠죠. 은행권들의 자금 조달 금리도 상승되는 것뿐만 아니라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고 전세대출 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서
대출을 받는 수요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 이후에 계약 갱신권이 끝나고 나오는 수요층들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생기나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원래 100%였다가 90%로 줄어들고 그 90%가 80%로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전세 대출이 5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엔 5억을 전부 다 대출을 실행해줬지만 이젠 80%밖에 3사 보증사에서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4억만 보증해주고 1억은 은행권에서 부담해야 돼요. 근데 은행권에서 이걸 부담하겠냐고요. 은행의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출 심사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다. 고소득층에 대출도 없고 또 여러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은 은행권에서 그나마 보증을 해주겠죠. 그래서 5억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대출이 신용대출이건 뭐건 대출이 어느 정도 있고 소득이 그냥 평범하거나 저소득이거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은 보증을 안 해줘요. 5억 전세대출 다 안 해줍니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감액되는 거예요. 응? 이런 지금 대출 심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화될 소지가 매우 커진다. 응? 그래서 신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전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축소된 상황이죠.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이 전세 대출도 총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가상금리 어떻게 됩니까? 더 올려버려요. 응? 대출을 해줄게. 다만 금리 엄청 올릴게. 그러면 대출 수요의 부담이 계속 증가되죠. 근데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된다면 훨씬 더 압박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1주택자인데 전세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있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3사 원래 3억에서 2억 한도로 축소시킨 겁니다. 보증을 2억 한도로 축소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2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금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상급지에 대한 전세 수요에 자기 부담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1주택자인데 전세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자 상환분에 대한 DSR이 반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자 상환분에 대한 DSR은 계약 갱신을 하는데 증액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시켜요. 현재는 전세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DSR이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부채가 많은 차주 신규 전세 이동에 대한 수요가 제한되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27년 되면 계약 갱신이 끝난 후 수요가 폭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규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로 나올 수 있죠. 신규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는 어때요? DSR에 적용되게 된다. 그러면 한도가 뭐 2억 한도 뭐 아까 대출 5억에서 80%인 4억까지 보증을 해줘서 뭐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뭐 해서 4억까지 나왔다. 또는 뭐 5억 최대치 나왔다. 해도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상급지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축소되는 거죠. 또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제한되고 있죠.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우회 매수하거나 갭 투자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무주택에게도 겨냥을 하는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거예요. 무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고가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또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액에는 DSR 적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모든 무주택자에게 DSR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층들에게는 1주택자한테 지금 부여되고 있는 이자 상환분에 대한 DSR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또한 고가 전세 보증 비율을 차등시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80%지만
그죠? 근데 고가 전세예요. 고가 전세 기준을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10억 이상, 이거 대부분 뭐 잠실도 뭐 10억 이상 되죠. 또 15억 이상, 20억 이상 이런 구간으로 차등 적용해서 보증 비율, 그런 고가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시킬 수 있다. 60에서 80% 이런 수준으로. 또 보증 한도도 축소할 가능성이 커 보일 수 있다. 지금 현재 보증 한도는 2억 한도가 최대치입니다. 1주택자는. 근데 무주택자는 지금 허그에선 4억까지 보증 한도가 최대치고 서울 보증에서는 5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5억이 있는 수요가 5억 보증을 받아 5억 대출 받죠? 그럼 어디 가냐면 10억 잠실을 갈 수 있습니다. 잠실을. 그래서 이런 고가 아파트 상급지에 수요가 전세대출 보증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 갈 수 있는 제도로 되었지만 보증 한도를 고가 전세 기준에서 축소시킬 수 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전세 보증금이 10억이 넘어간다? 그 보증 한도를 1주택자처럼 2억 또는 뭐 3억 한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10억 잠실을 갈 수 있었던 수요도 10억을 갈 수가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 급지로 다운사이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죠. 그럼 무주택자한테만 겨냥할까요? 아니, 추가적인 1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가 전세, 앞서서 얘기했던 10억, 15억, 20억 뭐 이런 구간에 전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선 2억까지 한도를 받았지만 이제 이 보증도 아예 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전세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또는 1주택자인데 전세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DSR이 미적용되지만 전세 계약갱신을 연장하더라도 DSR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이렇다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는 당연하고 이런 고가 전세까지 확대시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추가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가장 위험한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높은 상급 지역 일대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강남 지역 일대들. 그런 지역들은 대출 없이도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대출을 다 받거든요. 무주택자도 앞서서 얘기한 대로 서울보증에서 5억까지 최대 한도를 해주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름 레미안 아파트, 기름 뉴타운 아파트가 전세 금액이 7억대였어요. 가장 높았던 2021년, 22년 7억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전세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에 잠실, 엘스, 뭐 리센츠, 84 타입이 8억대까지 떨어졌어요. 8억대까지. 그러면 7억대 기름 뉴타운을 받던 수요가 대출 받아서 갈 수 있죠, 잠실. 그래서 잠실로 많이 넘어갔다고. 상급지로요, 23년도에. 근데 그런 매물들이 계속 잠겨 있죠. 수요도 잠겼죠. 근데 그 수요가 나옵니다. 근데 그 수요가 나왔더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죠. 23년도에 완전 바닥이니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대출이 완전 규제됩니다. 그러면 계속 살 수 있나요, 엘스에?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갑니까? 입지를 다운사이징해서 하급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반전세로 가거나 또는 월세로 빠지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수 전세 금액은 상승되기가 어렵고 반대로 반전세인데 보증금은 그대로 하되 월세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생길 수 있거나 또는 순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준전세, 준월세 기준이 강화될 소지가 매우 커집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매매 가격이 폭등하는 그 논리 구조라면 순수 전세 보증금이 폭등해야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구조죠. 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대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이 논리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사이드도 함께 봐야 되지만 결국 선택은 수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의 선택이 중요한데 수요가 선택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의 엄청난 제약이 있고 부담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됩니다.